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폐막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온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막식에 이어 이렇게 폐막식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이승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1일 개막식을 이 자리에서 함께 했고요. 지난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9회 인문가치 포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션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멀리서나마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폐막식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큰 박수와 함께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폐막식은 오늘 아름다운 무대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고운 목소리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소정 양이 폐막식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뜨거운 박수로 이소정 양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ore than I can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진한 감동을 보여준 이소정 양 그리고 안동 시립 합창단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죠. 이소정 양은 희귀병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눈으로 세상을 보진 못하지만 고운 목소리로 또 고운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정 양의 밝은 모습이 공연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안동 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덕분에 본 무대가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진한 감동을 선사해 준 이소정 양 그리고 안동 시립합창단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올해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3일간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주제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전환 저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겪고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감염병 그리고 질병에 대한 우려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제9회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특별히 이와 관련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감염병과 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신 제롬 킴 박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강연을 전해주실 텐데요. 단순한 과학 또는 기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윤리, 도덕,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백신,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또 자세하고 유익한 강연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본 강연은 영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테이블에 통역 수신기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국문은 채널 1번이고요. 영문은 채널 2번으로 청취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And next, we would like to welcome Dr. Jerome Kim onto the stage in order to deliver his speech and lecture on Beyond Science, the challenge of ethical, moral, and social dimensions of pandemic response. 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사무총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et's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십니까? An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동에 와서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과학 그 너머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도전 과제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그리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간단히 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백신 개발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증명을 하고 그리고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양 그리고 훨씬 많은 양으로 백신을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모든 단계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곳 안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효능이 뛰어난 그런 백신을 굉장히 빠르게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9개의 백신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7개 국가들이 최소 1개 이상의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11개의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UN 기구,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 구매를 해서 전 세계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대한 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연관성, 실험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항체가 형성이 돼야지만 저희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투여받고 난 다음에 6개월 아니면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내 몸이 어떨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내가 감염이 됐을 때 나의 몸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효과, 효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백신을 승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투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일부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완화를 했고 그리고 한국인의 90% 이상이 백신을 받았고 또 2차, 3차까지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만큼 한국인들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백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모범 사례가 될 만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효능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제한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염성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 막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부스터를 새롭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한국에 조만간 들어오게 될 텐데 백신을 통해서 저희가 심각한 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스터샷을 저희가 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처음에 발발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160만 회분을 제공을 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개의 회사가 각기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5억 회분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백신 회분을 훨씬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160억 회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정성 그리고 효능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2021년에 120억 회분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백신의 공급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백신의 사용이 조금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백신이 그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대한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연중이 됐을 때는 최대한 많은 국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80% 정도 그리고 90% 정도의 인구가 백신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낮은 연령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까지 접종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소득 국가입니다.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인구에게 백신을 제공을 했고 또 투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소득 국가들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게 공공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백신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현재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O에서 사피 그리고 개비가 코백스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백스는 결국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회분의 20%를 사전에 미리 물량을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정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급을 하고 그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정말 노년층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HO와 가비 그리고 사피가 같이 모여서 저희가 2021년까지 이렇게 120억
2억 회분을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목표였지만 이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10억 회분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저희가 다시 반복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흡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수용 능력이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보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사하라 이남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많은 백신을 사람들한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로 우리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아동의 80%가 백신을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WHO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80%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동들의 그 수명을, 삶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 또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백신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80%의 아동에게 백신을 제공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 가지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0%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800억 명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저희가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백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백신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백신 특히 이 간호사들조차도 백신을 접종받지 원치 않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간호사들조차도 접종을 받고자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다른 커뮤니티의 그런 일원들한테 어떻게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당국 그리고 보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팬데믹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문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5억 명, 그러니까 WHO와 그리고 워싱턴 대학 IHME에 따르면 실제로 한 1,5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온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국가의 경우 사망률이 높았던 경우에는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여러 차례 오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다, 진단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진단이야말로 한국에서 진단을 잘했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신을 받기 전에는 그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백신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무엇을 이해했으면 좋겠냐? 결국에는 이 질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백신을 투여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이 발발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고 또 이제 공공보건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라는 문제가 이 생존권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흑백 논리를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유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 같은 경우가 항상 평화롭게 공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회가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팬데믹이 발병을 했을 때 이 메르스가 2015년에 발병을 했고 2020년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한국이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새롭게 코로나가 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팬데믹 중간에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이 발발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훼손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 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의 권리, 그러니까 나는 백신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신을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저항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카팍스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수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백신이 등장을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백신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이 1700년대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은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특정 시점에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시민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보건의로서 결국에는 저는 감염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감염병이 있다, HIV에 내가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사망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삶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유라는 권리와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균형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이제 보통 자유와 정의는 같이 이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령 백신 패스를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백신 패스가 굉장히 저는 실용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 관점에서 그렇고, 하지만 백신 패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이 프라이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팬데믹 이 발발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코로나에 지금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경로를 내가 다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국가들이 이런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팬데믹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발한 상태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항상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뭐 백신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할지, 이게 발발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전염병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신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저희가 맞습니다. 백신 수용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령 제가 이탈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신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보나 시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저항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가거나 내가 슈퍼마켓을 가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는 또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야 됐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달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허위 정보가 있는데, 또 정치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운동, 반백신 운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시 말해서 개인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TV에서 보고, 그리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보건당국을 믿나, 아니면 정부를 믿나, 과학을 믿나.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과학에 대한 신뢰는 사실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백신 접종을 좀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들이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국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허위된 정보, 허위 정보에서 된 80%의 그런 정보,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도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데요. 이 80% 허위 정보가 12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 정보가 점점 더 증폭이 되어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실제로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반응,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일단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처음 백신을 맞으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요. 모더나가 나왔을 때 내가 빨리 가서 모더나 접종을 받았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제 시범 접종을 할 때 먼저 접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가족이라든지 의사, 뭐 알고 있는 간호사 아니면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강제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백신 정책을 제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백신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신 어떤 접종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신 접종률을 늘린 사례가 있고 저도 이제 미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면은 이제 백신을 맞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또 군복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 지금 이 사진은 아니고 1940년대에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가 이제 의사의 접종을 받는데 의사가 보면서 내 학위를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건데요.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한 경우이죠. 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화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의 팬데믹이 없었습니다. 1700년도에 있었던 이제 스페인 그런 독감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팬데믹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5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팬데믹을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21세기에 6조 달러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5조 달러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로 팬데믹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서도 많은 타격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다른 그런 팬데믹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집중을 해보시면요. 자, 인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고요. 그리고 또 이 선들은 팬데믹이 발생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로벌 그 공중 상황이 보건 의료 상황이 또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팬데믹은 독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팬데믹은 또 다른 그런 오미크론보다 강한 뭔가 변이주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먹었던 그런 항생제에 있어서 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한테 가면 항생제를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항생제가 제대로 이제 효과적으로 발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100만 명이 매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정부가 예견하기로는 이게 2050년이 되면은 항생제 내성으로 해서 3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조 달러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팬데믹은 곧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가 여러 인구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아동 사망률 원인 2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팬데믹의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접근성과 형평성입니다. 저희가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이 아이들도 다양한 그런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그런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처럼 백신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제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WHO에서 2009년도에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2009년도에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이 로타바이러스를 이제 국가의 그런 수학과 백신 그 권장 사항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인가가 되고 나서 16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60%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신이 도입될 때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팬데믹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에퀴티, 형평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피 갭이 WHO에서 코박스를 만들었습니다. 92개국이 무료로 백신을 공급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20억 회분의 이런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50억 도스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10억 회분이 144개 국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이 계속해서 기다렸죠. 일단 본인들의 백신을 받으려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시장에 가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과 형평성에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망률이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 80만 명이 더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만 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소득 국가들이 실제로 이러한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 1년 내에 형평성 있게 저희가 보급을 하지 않으면은 그 비용은 대가는 4조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도 별도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의 임팩트, 그 글로벌 그런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타격,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에피데믹이었지만 한국 경제에 또 많은 그런 타격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평성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하면 변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백신의 효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하지 못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과 접근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데 지금 초록색으로 된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구만큼의 백신을 이제 확보한 그런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사하라 이남 지역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저소득 국가의 80%가 백신을 1차 접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접종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속가능한 목표이죠. 또는 SDG라고 하는데 이 3번이 보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공중보건과 그 외에 다른 그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 1은 바로 빈곤퇴치입니다. 그리고 8번은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목표 6번은 깨끗한 물이고요. 그리고 14번은
이제 어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공중보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인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보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많은 그런 백신을 또 보급을 했지만 실제로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컨센서스를 구축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가비라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생겼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년 250만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컨센서스 이제는 없습니다.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팬데믹 때 생겨난 이런 다양한 백신 이슈 때문에 컨센서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컨센서스를 다시 저희가 만들어서 250만 명의 추가적인 아이들의 생명을 또 구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가들이 후퇴를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백신 목표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백신을 1회분도 접종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일단 과학과 팬데믹의 그런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민, 이민자, 그리고 형평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생물 종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말피스가 18세기에 이제 인구 그런 증가와 그 다음에 희소성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이러한 희소성은 우리가 오늘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글로벌 공중보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쳤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산림의 파괴가 아마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생 동물과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거리가, 그러니까 주거 거리가 이제 좁아지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아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의 이동이 막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이 내외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염병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콜레라와 홍역이 발생을 하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다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공중병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고마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루안다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죠. 후투와 투치 간의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에 있는 그런 난민 캠프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연이 되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패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패스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차세대 팬데믹에 있어서 저희가 갭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 따르면은 진단 갭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일원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도 있었고,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진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 갭이 있는데 20억의 이런 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러한 형평성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진단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지만, 진단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망률도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
갭을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저희가 도달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평성 있게 이러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리더십을 제공을 하는 것일까요? 유엔이 제공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유엔을 제가 공격하려고 만든 차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AMR 관련해서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요 기구들이 유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펀딩 그리고 또 책임성 그런 거 없이 저희가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남아공 동료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남아공 봉쇄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남아공 정부에서는 많은 그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정책을 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되어야 될까요? 위원회 또는 사람 또는 조약이 될 것일까요?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만들고 홍보를 하고 지지하고 펀딩을 해야 될까요?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저희 IVI는 이제 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고 대학교와 그리고 또 기업들과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백스의 10억 이상의 그런 백신 도스를 공약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강연을 통해서 폐회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 제롬킴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롬킴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과학 그리고 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백신 개발이라는 분야, 우리가 처한 지구, 인구, 또 희소성, 갈등, 정치 등 정말 인류의 다차원적인 개입을 필요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과학적인 접근을 넘어서 인문학적 가치, 윤리, 그리고 도덕, 또 사회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귀한 해안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유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 대전환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위기 또는 팬데믹을 다방면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준비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선사해 주신 사무총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인류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3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인류를 위한 질문에 해답을 찾는 저희 3일간의 여정, 저희가 비디오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그 기회가 되면 전체 세션을 다 참여하고 싶을 만큼 뭐 대부분 다 좋고 이번에도 역시나 프로그램은 늘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기 오시는 그 출연하시는 선생님들도 좋은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원래 셔틀버스를 타야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선택할 만큼 정말 되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3일간 함께 했던 그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좀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요.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했던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순간순간들이 새록새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들 함께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과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폐막식 의미 있는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폐회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Dr. Jerom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excellent and very informative presentation. 우리 그 IVF 국제 백신 연구소는 그 세계 국제기구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안에 국제기구 본부가 있고요. 분원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안동에 분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롬 킴이 오셔가지고 이 분원을 확장하겠다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You committed to extend our branch office in your branch office in 안동. 예, 거기 끄떡끄떡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백신 포럼을 내년 11월에 할 예정인데 우리 안동 시장님께서 안동에다 좀 하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You also committed that your international forum will be held sometime November next year. So as we discussed, Mayor Kwon Ki-chang strongly want to host your international forum here in Andong in this convention center. Okay, please do your best.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까 보니까 79%가 아직도 백신 신세를 못 치고 있는데 그 백신 생산이 대한민국 안동에 있고요. 생산 기지가 안동에 있고 또 백신 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분원이 안동에 있고 이걸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국제 분원으로는 스웨덴에 2,500만 불이 스웨덴이 2,500만 불을 내고 국제 분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 제롬이 스웨덴에 가게 돼 있었는데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아마 못 가고 이 행사에 온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롬 킴 안동 방문을 환영하고 안동의 백신 연구소가 확대가 되고 또 내년 국제 컨퍼런스는 꼭 이곳에서 세계 백신 컨퍼런스가 이루어져서 안동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의 백신의 메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음 달에 초에 또 오송을 가가지고 우리 안동을 백신 메카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견학을 하느냐, 국내 견학도 한번 하고 공단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로 이렇게 일정을 좀 짜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기창 시장과 우리 김영동 의원님 또 참석하신 유림 대표 여러분, 안동 시민 여러분,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인류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이제 종착역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많은 석학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진정한 선진국으로 길리라는 주제로 기정강연을 해주신 김항식 총리님과
조금 전에 과학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신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션 섹션, 구현 섹션, 공유 세션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역할 참가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철학자는 경제는 가난을 극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문가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김항식 총리님도 주제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병리 현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이르렀으나 자살률 세계 1위, 행복지수 세계 56위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인류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새로운 군사적, 경제적 패권 경쟁으로 지구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 도래하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인류는 모두 협심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인문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인문과 문화를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문체부 담당관들도 인문가치 포럼에서 던진 화두에 공감하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습니다. 우리 김영동 의원께서 아마 중앙에서 많이 폴로우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나눈 많은 고민과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기회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인문가치의 의미를 담아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잃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라는 희망의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3일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민 여러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또 이곳 컨벤션 센터에서 처음으로 인문가치 포럼을 하게 돼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당초 설계한 인문가치의 다보스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의 인문가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안동에서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범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본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고요.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의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 포럼의 개최 의미도 되짚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보고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이동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이동원 대표입니다. 이번 행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인류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3일간 대단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의 개장 첫 포럼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실제 초등학생부터 6,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들이 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인문가치 포럼은 7개 공유 세션, 그리고 4개의 구현 세션, 랩업 세션을 포함한 9개의 모션 섹션으로 총 20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개국 131명의 리더들이 본 포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포럼 3일 동안 3,491명의 현장 참가자, 그리고 7,758명의 온라인 참가자, 약 11,000여 명의 참가자분들이 본 행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연사 및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년에는 인문가치 포럼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대표이사님께서 결과 보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포럼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대면으로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저희 포럼, 사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논의를 저희가 하나의 가치로 모아 안동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지금부터는 2022 안동 선언문 낭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2022) 안동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겪어본 바 없는 위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냉전과 열전 시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지구촌 곳곳에서 간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테러, 국내외적으로 일상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식량 위기 등 이 모든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놓여 있다. 한꺼번에 닥쳐온 일련의 현실 위기는 개인과 집단,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위기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면서 인류를 위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인문가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우리는 기술과 문명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사회적 갈등과 소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된 공동체성은 무엇인지,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관계 설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진단과 해법으로 전통 문화와 사상의 생산적 수용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간의 독선과 과오를 반성하고 미래의 인류를 위한 회복력을 인문 가치에서 탐색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고민이 오늘날 당면한 과제의 중심에 있음을 공감하며 그 해법은 인문가치를 통한 성찰과 인문가치의 실천에 있음을 선언한다. 이제는 경제적 압축 성장, 과도한 경쟁, 이기주의 및 공동체 정신의 해체 등을 넘어 온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기 위해 안동시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인문가치 회복을 위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2년 9월 23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참가자 일동. 네, 여러분 안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희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았습니다. 금번 제9회 인문가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소통할 수 있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로써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폐막식 여기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빈분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 저희는 1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10주년에는요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유익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년 포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